텐센트 계열 기업에 투자하는 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다. 공포를 매수하라. 세상에 L자는 없었다. 이러한 회사들이 이제 제2의 그 텐센트가 될 수 있는. 자, 그럼 이번엔 본격적으로 중국 주식 그리고 중국에 그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정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인정하는 건 아주 엄청난 인구, 그리고 네. 바탕으로 한 시장, 이거죠. 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13억 인구니까 뭐 운동화 하나를 팔더라도 13억 개 팔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해고요. 상하이 사람이요, 북경에 가면요 사업을 필패해요. 그러니까 상하이와 북경은 서로 다른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상하이와 심천은 또 다른 나라. 네, 충칭도 다른 나라. 사실 과거에 수많은 나라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 중국 엘리트들이 그래요. 중국의 목표는 통일이다. 그러니까 하나 돼 있는 것이 되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화 자체가 정말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민족 자체가 원래 달라요. 수십 개 민족이잖아요. 생긴 것도 달라요. 저는 어디 가면은 뭐 절강 사람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하이 가 있으면은 제가 길 알려주고 하는데, 근데 그 중국 사람들 말도 다 다릅니다. 상하이 말로 이게, 그러니까 중국 보통화로는 보통화가 이제 중국의 표준어인데, 뭐 이렇게 북경어죠. 북경어로는 워스 한국은, 이게 이제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근데 상하이 말로는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말하냐면 알라 상하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투리라고 표현되는 것보다 더 심한 정도라고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북경에 있는 사업가가 상하이에 오잖아요. 통역사를 대동해요. 왜냐면 자기 몰래 딴 얘기 할까봐. 그래서 상하이 말 할 줄 아는 통역사를 앉혀놓고 이제 혹시 모를 비밀 대화를 엿들어야 되니까, 그 정도로 이제 어떤 서로 다른 이질적인 문화들의 융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들을 바라보실 때도 어떤 한 지역에 있으면은 그 지역의 색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리바바 같은 경우 항저우 베이스죠. 그 절강 상인의 피가 흐르는 거고요. 그래서 북경에 있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관시가 좋습니다. 그리고 심천에 있는 텐센트, 거의 과학 기술 어떤 연구와 이런 그 혁신의 그 상징을 갖고 있는 도시거든요. 그렇죠. 도시적인 색채들이 다 있어요. 지역적인 색채들이. 그래서 사실은 중국에 대한 투자를 하시기 전에 중국의 역사, 그리고 그 지역별 어떤 특성, 그리고 한 몇십 년에 걸쳐서 벌어진 중국의 근대화의 변화의 역사를 한번 쭉 보시면은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고 또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중국 기업들은 또 중요한 것이 어떤 정치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도 뭐 정부랑 사이가 좋으면 좀 뭐 무슨 대선 기간 나오면 뭐 누구누구 수혜주, 그렇죠? 정치인 테마주가 막 나오는데, 중국은 사실은 이제 이 테마가 되게 길어요. 왜냐면 시진핑 정권이 언제 끝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되게 긴 임기를 지금 갖고 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정권과 얼마나 친밀하냐, 이거를 파악하는 거는 과학의 영역입니다. 그거를 파악을 안 하면 엄청난 리스크에 익스포저가 돼요. 그래서 저는 작년 초반부터도 저희 구독자님들이나 아마 나와서도 말씀드렸을 수도 있고 곳곳에서 말씀드렸어요. 알리바바 마윈 회장에 대한 리스크는 염두에 두시라. 그래서 알리바바 계열과 텐센트 계열이 어떻게 보면은 양분돼서 이제 적벽대전을 펼치고 있는데, 선택을 하라 그러면 어디를 선택해야 되냐? 텐센트를 선택해야 되냐? 오늘 이 순간도 알리바바 이중대가 있고 텐센트 이중대가 있습니다. 어디에 비중을 더 둬야 되냐? 텐센트 이중대에다 둬야 됩니다. 그럼 텐센트에 두냐? 텐센트에 이중대에 두냐? 텐센트 모체보다는 텐센트 이중대가 나을 것 같습니다. 왜? 텐센트 자체는 지금 반독점법 때문에, 그렇죠. 마화통 회장, 텐센트의 창시자인 마화통 회장이 원래는 우리로 치면 하나의 정당의 당수 수준이에요. 최소한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혹은 뭐 과기부 장관 수준의 그 정치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민 대표 배지를 단 지가 거의 한 7년이 넘었고요. 그런데 그 텐센트 마화통이 정부에 불려 들어갔어요. 최근에. 엄청난 뉴스예요. 마윈이 불려 들어간 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막 정부 상대로 막 반항을 하니까. 근데
텐센트 마하통 회장이 정부에 그렇게 조사를 받으러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가서 들어갔다 나와서 좀 어려웠던 심경을 얘기한다는 거는 작년 재작년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사실 반독점법 이슈, 이걸 공정거래로 보는 건데, 예, 공정한 거래를 하라라는 이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옥죄어 오고 있다. 그렇다고 보면은 텐센트보다는 텐센트 이중대가 좋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여기서 특수성. 예. 텐센트 이중대라는 건 텐센트가 투자한 맞습니다. 계열사나 네. 아니면 뭐 투자 관계사 맞습니다. 이렇게 예. 이해하면 되겠죠. 그 회사들만 해도 상장사 중에 2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징동상청, 뭐 핀또또 이런 회사들이 전자상거래로, 핀또또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랑 전자상거래 측면에서 유저 수가 같아요. 7억 명이 넘습니다. 불과 한 3, 4년 만에 쫙 따라잡았는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텐센트가 대놓고 밀어주거든요. 텐센트는 알리바바랑 좀 다르게 스마트한 2대 주주 전략을 잘 취하는, 약간 소프트뱅크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놨는데 진짜 투자만 한 건가? 그건 아니고 전략적인 밸류를 계속 이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11억 명의 유저를 갖고 있는 위챗이라는 중국 최대의 플랫폼에다가 나 상거래가 필요해. 징동상청 와봐. 핀또또 와봐. 붙어. 그리고 내가 너네 지분 한 20% 갖고 있을게. 말 안 들으면 혼난다. 이렇게 딱 관계를 맺어놓고, 그런데 또 간섭은 안 해요. 예. 이커머스 두 군데 투자해놨잖아요. 근데 잘하는 편이 내 편이래요. 예, 항상 뉴트럴하게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 잘하는 편이 내 편이다. 이렇게 하고, 메이트한 디엠핑이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온디맨드 회사, 그 음식점 배달이나 이런 거 가장 많이 하는 회사가 있는데, 메이트한 디엠핑의 2대 주주 텐센트인데, 텐센트의 온갖 리소스를 다 쏟아부어서 이 회사가 알리바바의 얼르마나 이런 알리바바의 허마센션 같은 이런 신선식품이나 음식 배송의 대항마로 키웠는데 이게 훨씬 커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시 돌아서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업가의 정치력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도 바이두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데, 바이두 들어가서 회사 이름하고 한 칸 띄고 회사의 창업자 이름을 넣어요. 그러면은 그걸 영어로 쳐도 바이두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중국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의 이력이 바이두 지식인에서 나옵니다. 그걸 끌어서 구글에다 넣고 한국어로 번역하기 하면 대략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상하이 시정부 인민대표 이렇게 나오면 이건 좋은 시그널이죠. 상하이 시에서는 그러니까 정부의 광내 좀 연결이 돼 있으면.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인민대표 한 칸 띄고 그 사람 이름은 중국어로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 끌고가지고 바이두에 다시 넣으면요, 정치 행사에서 발언했던 그런 내용도 나와요. 예, 그럼 다 끌고가지고 또 구글에 넣고 번역해서 번역기로 보고 하면은 대충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레벨에서 어떤 그 메시지로 정부와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는지가 보입니다. 예. 근데 그런 게 하나도 검색이 안 되고 그런다. 그러면 조금 이제 걱정을 해봐야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중국의 반독점, 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이야기 하셨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이슈가 있죠.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미 그 실행을 하면서 이번에 맞습니다. 그 뭐 이미 적용돼서 상당히 그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을 네. 하는 요인이 되기도 네. 했었고요. 근데 하여튼 이런 상황들에서,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도 오른다고 하면 또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진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간다고 봐요, 저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게 겁나서 정부에서는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좀 멀리서 바라보기. 한번 우리 50년 뒤에서 바라봐 봅시다. 어떻게 되냐면, 중세시대 때 황제와 봉건 영주가 있었죠. 봉건 영주는 자기 영토 안에서는 그냥 무소불위죠. 그냥 지 멋대로 해요. 예. 지금 저는 세상의 흐름이 약간 르네상스 아니면 중세시대로 회복을 한다고 봐요. 데이터 봉건주의, 데이터 봉건 영주가 결국은 데이터 플랫폼이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트위터의 유저들한테 트위터 본사의 직원들이 갖고 있는, 트위터 창시자 잭 돌시가 갖고 있는 그 영향력이라는 거 엄청납니다. 그래서 트럼프 낙선에도 거대한 영향력을 미쳤죠. 막 계정을 정지해버리고 이래서.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정부의 영향력에 월권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 있지만 3억 명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대 플랫폼들은 20억 명, 30억 명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카카오 네이버가
사실 정부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죠. 이미 이 5천만 명이 다 쓰고 있으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의 어떤 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가 석유가 되는 이 시대에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비대해지는 뭐 out of control 진짜 정부가 막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혁신한다고 하고 젊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니까 뜯어 말릴 수는 없는 거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막 즐겁다고 하고 있는데 이 손가락을 꺾어서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어려운 건 뭐냐면 기술로 혁신하기 때문에 독점이라고 하려고 하면은 절로 튀어요. 새로운 거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너 독점이잖아 라고 하면 15초 영상 때리고 있고 너 독점이잖아 라고 하면은 스트리밍 하고 있고요. 라이브로 또 이건 뭐지 이러면서 규제의 틀 안에 넣기가 계속 말랑말랑하게 1년 2년 단위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가니까 우리 이거 새로 혁신한 건데 이걸 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기술 혁신 안 하는 나라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혁신성을 갖고 있는 기술 기반의 플랫폼 기업들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한다는 건 뭐냐면 구글의 광고 분야에서 반독점을 프레임을 씌운다. 이건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도 뭐 구글 주가를 좀 상단을 막는 건 그런 분야가 있어요. 그리고 텐센트 위챗에서 위챗페이, 알리바바의 엔트파이낸셜에서 엔트파이낸셜의 알리페이 이거는 이미 완전 자리 잡아서 십몇 년을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거를 전통적인 금융 입장에서 봤을 때 너네도 이제는 이 핀테크 회사로만도 100조, 200조 기업같이 하는 건데 양심적으로 말 들어라 하면은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뻗어나는 자유주의 뭐 새로운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한 무슨 이커머스 뭐 본 적도 없는 뭐 e스포츠 뭐 별풍선이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런 것들을 정부가 규제하기에는 일단 첫 번째 이해를 해야 되고 규정을 만들어야 되고 뭔가 독점의 현상이라는 걸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계속 바뀌니까 못 쫓아가는 거죠. 근데 이미 자리를 잡은 그런 플랫폼 기업들의 비즈니스, 성숙된 비즈니스는 어쩔 수 없이 공정거래 틀 그리고 반독점 이슈로 어느 정도 테두리는 씌워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이게 뭐 이 테크 기업들의 성장을 완전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고 정부 입장에서 최소한 룰 세팅을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이제 이 테크 기업들이 계속 미래 성장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많은 대량의 투자를 통해서 미래 먹거리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원격 의료를 한다. 카카오 본사에 1000명의 의사가 상주하면서 24시간 대기 콜센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근데 그런 일이 중국에서 핑안 구딱도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월 구독료를 받아가면서 건강식품을 막 이렇게 추천해주면서 거기서 15% 수수료 받으면서 라이브 스트리밍도 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라는 거죠. 그러면 먹을거리는 훨씬 테크 기업들이 많아지는 건 기정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규제를 받는 분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막힌다 하더라도 다른 분야에서의 또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플랫폼 기업의 성장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반독점 이슈 때문에 가격이 많이 하락한다 이랬을 때에는 그게 매수의 기회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항상 이제 buy the dip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공포를 매수하라. 작년 3월 10 며칠에도 제가 유튜브에도 그냥 올렸습니다. 세상에 L자가 어딨냐. 많은 분들이 그때 L자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세상에 L자는 없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IMF 때도 1년 반, 2년 안에 다 회복했거든요. 근데 이건 외생적 변수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V자 반등을 막 외쳤어요. 근데 그때 막 악플 엄청 달렸거든요. 개인 투자자 더 골로 가게 만드는 그런 나쁜 유튜버라고 저한테 막 말씀하셨는데 전 뭐 이해간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때 샀던 거는 다 지금 100% 이상 수익이 나죠. 근데 사실 이제 지금도 뭐냐면 지금 사실 작년 연말부터 올랐던 부분에 한 30% 이상을 평균적으로 다 뱉어냈어요. 수익의 30%가 날아갔어요. 그러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연초까지 1, 2월까지 뭐 과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었지만 작년 연말과 올해 1월과 지금과 하면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업의 상황은 지금이 더 좋아요.
근데 외생적인 부분, 뭐 유동성 부분 때문에 들쭉날쭉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2년, 3년을 바라보고 투자는 농부와 같이 하는 거다. 이 나무를 심는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뭐 사실은 일주일, 2주일 단위로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이제 트레이더고요. 가치 투자라는 거는 2년, 3년을 봐야 돼요. 예. 투자는 비즈니스의 일부분을 소유하는 건데 뭐 일주일마다 샀다 팔았다 하면 맨날 증권사 좋은 일만 해주는 거고 아무것도 안 남거든요. 평균 저는 18개월 이상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1년 반, 2년 후에는 이런 지금 거시경제 이슈나 금리 상승의 이슈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마존 주가를 보세요. 20년 동안의 아마존 주가를 보면 거기에 금융위기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금리의 변화를 거기서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거기서 보이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람들의 삶의 습관만 보이는. 오프라인 기반에서 온라인으로 가면서 이게 10배, 20배 올라가는 거고. 그거를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가격은 싼 거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중국은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큰 어떤 정점에서 이게 경제를 네. 양분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어디 기업에 먼저 투자하는 게 아까 물론 정치적인 거 얘기한다고 네. 하면 텐센트죠. 네, 텐센트 계열. 텐센트 계열 기업에 투자하는 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다. 그건 근데 작년부터도 저는 변함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관점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뭐 지금도 그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아니 그 얘기는 네. 알리바바와 관련된 어떤 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네. 지금 텐센트로 교체를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인 거죠. 지금은 알리바바, 텐센트가 공히 이제 그 리스크가 큰 상황이고, 알리바바의 이중대, 텐센트의 이중대 중 어디 선택하기 낫겠냐라고 하면 텐센트의 이중대가 더 우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텐센트 자체, 알리바바 자체가 아니라. 네, 예. 왜냐하면 텐센트와 알리바바는 한 3개월, 6개월 동안 지켜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빅테크에 대한 어떤 레귤레이션 이슈 때문에. 우리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반독점 규제 이슈로 하락하면 그게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네. 매수의 기회는 지금 이야기하신 3개월, 6개월 정도 지난 후 시점부터 찾아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거는 민감하게 지켜보고요. 저는 이제 제 채널에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걸 남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해소된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마윈 회장이 그 종족을 감췄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마윈 회장이 그렇게 최악의 상황에 갔을 때 알리바바를 매수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알리바바는 마윈 회장하고 거리두기를 하길 원하겠다. 그래서 거꾸로 마윈 회장의 알리바바에 대한 영향력이 최소화된 이 상황이 알리바바 투자하기엔 나쁘지 않은 상황이겠다라고 판단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반독점법 이슈에 대한 것도 어떤 시점에서는 정부에서 룰을 세팅을 해줄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핀테크를 집중적으로 볼래. 지금 약간 금융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긴 해요. 금융에서 뭐 수수료나 아니면 뭐 선택지를 없애는 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위챗 앱에 들어가서 무슨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 간단 말이죠. 가서 결제를 하려고 하면은 결제 방법이 하나밖에 안 떠요. 그 위챗 페이만. 그 알리바바 페이는 안 뜨고. 그거를 완전 숨기진 않습니다. 양심이 있어서. 한 번 더 누르게 만들어요. 숨겨놨으니까 눌러야지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앞으로 못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벌금을 매기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좀 구체화돼서 이제 너네 이거 하지 마, 이건 해도 돼, 이거 하지 마. 뭐 게임은 뭐 요 정도만 해. 규제가 완전히 확실하게 나온 그 이후 시점. 네, 그걸 이제 지도 의견 뭐 이런 거 가이드라인 뭐 이렇게 그 자료가 공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나서 이게 이 정도로 제한되겠다 하면은 주가는 그 정도가 바닥 시점이라고 보면 되고 뭐 그 다음에는 좀 편안하게 다시 텐센트에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 만약 텐센트를 들고 계시다 그러면은 굳이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신규로 적립식으로 나 매달 뭐 얼마큼씩 뭐 주식을 사는데 이번에 신규로 텐센트를 담아야 되냐 하면 그럴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왕이면 새로운 현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담는다고 하면은 이중대 뭐 말씀드렸던 종합보험이나 그리고 e스포츠 엄청 좋게 보거든요. 이제 게임, 온라인 게임, 메타버스 요즘 얘기도 많지만은 진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로서 게임을 중계하는 e스포츠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되게 평가가 많이 작년 연말부터도 좀 지지부진한 주가를 갖고 있는 게 후야 같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도 이제 대주주가 텐센트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실적이 많이 좋아지면서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뭐 주거에 관련된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직방 같은 회사인데 중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시행, 시공, 레지던스, 서비스, 아파트먼트 이런 것까지 운용을 해버리는 거대한 회사가 이제 베이커 짜오팡이라고 있는데, 중개업도 오프라인의 가장 큰 회사고, 그런 회사들도 사실은 그 내수 성장, 그리고 내수의 디지털라이제이션, 젊은 소비 이런 것들의 모든 어떤 그 좋은 것들을 갖고 있는 가격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언급하신 이러한 회사들이 이제 제2의 그 텐센트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우리가 이제 봐도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제2의 텐센트라고 하기에는 텐센트가 너무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텐센트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 배수 성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텐베거라고 해가지고 텐베거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을 찾잖아요. 실제 그게 10배가 아니라더라고요. 실제 작년 이제 그 중국판 테슬라인 니오가 작년에 저점 대비 24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가벼운 주식들에선 가능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좀 그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 그러니까 텐센트는 거의 1000조에 육박하는데 한 10조 정도 되면 좀 작은 수준이에요. 5조, 10조 이런 기업들은 작은 기업들인데, 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은 올라갈 여지도 많겠죠. 10조 회사가 100조 되고, 중국 바이오 기업들도 금방 이렇게 해서 몇 배씩 이제 주가가 오르는데, 사실 그런 기업들은 오르는 것도 무섭게 오르지만 떨어지는 것도 무섭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볼레탈리티, 변동성이 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일수록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을 5% 이상으로 가져가는 건 또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호하는 방식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의 컨셉을 갖는 거죠. 텐센트가 아니라 텐센트 이중대에 집중하자. 아니면 인슈어테크, 스트리밍, 이렇게 데이터로 즐거움 만드는 중국의, 미국의 좋은 회사에 투자하자라고 하면 이건 컨셉입니다. 이 컨셉에 맞춰서 3가지, 4가지 투자 테마를 갖고 각 테마별로 중국 주식 몇 개, 미국 주식 몇 개 이렇게 분산을 하고,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중국 주식 한 5개, 미국 주식 5개 하다 보면은 이게 포트폴리오가 20개, 30개가 돼요. 개인이 이렇게 이거 분산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마음이 편해요. 나만의 ETF를 만든다. 나만의 돈나무 누나의 그런 아크 ETF를 돈나무 누가 이제 캐시우드를 갖다가 전부 돈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캐시우드 ETF를 사면 깔맞춤이 안 돼 있잖아요. 나한테 딱 나한테 맞춤형이 돼 있는 미국, 중국의 어떤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자라고 하시고 쭉 이렇게 흥미로운 회사들 공부하다 보면, 근데 은연중에 우리가요 20개 이상 회사를 알아요. 우버 알죠? 에어비앤비 알죠? 스타벅스 알죠? 구글 알죠? 넷플릭스 알죠? 하다 보면 10몇 개 회사는 금방 가요. 그래서 이 회사들을 이미 알고 있는데 투자 안 하고 있다. 스타벅스 맨날 먹고 있는데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주주 가치를 증대시키면서 미국 주식 한다면서 이게 좀 안 맞는 거거든요. 유튜브 맨날 보는데 구글 주식 안 갖고 있으면 그것도 넌센스죠. 내가 구글의 주가 상승에 기여를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심플하게 바라보면서 포트폴리오를 한 30개 정도 가져가면서 계속 팔로우하면서 업데이트하고, 그 회사의 기업 DNA, 창업가의 숨결, 그 기업을 이끌어가는 경영진들의 철학,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시면 투자하는 게 재밌고, 미래를 한 3년 내다보면서 내가 자, 미래 혁신가들과 호흡을 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젊어져요, 세포가. 하여튼 종목수는 사람마다 다 편차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원칙들 하에 그렇게 분산 투자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잘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한다. 안전합니다. 그게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